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28일 토요일 미준 방송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아마 주말이 기다려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미준 패밀리 멤버 김인중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패밀리 김윤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방송 너무 늦게 제가 도착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월요일부터 우리가 초이스 스탁 50%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평생 할인을 진행해서 그런지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평생 동안 함께 하실 새로운 회원분들께 인사 말씀 잠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평생 50% 할인 이벤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신규로 저희 회원으로 또 서비스로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 시작인데 계속해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또 투자의 지식들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계속 필요한 것들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불평 하나 없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끔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기존의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기존 분들은 해지하면 꼭 갈아타시면 이렇게 뭐 위약금 이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웬만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에 결제될 때 자동으로 다 50%가 평생 적용되시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 이번에 해지하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아마 대부분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재 지금 찍고 있는 오늘 영상이 미국 주식 초등학교 영상인데 네. 이 교재를 저희가 1주차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파일로 묶어서 교재로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벌써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 교재는 오늘자 영상에 들어가는 교재까지 포함해서 7월 3일 날 저희가 이제 이벤트 끝나고 다음날 저희가 대표님하고 같이 라이브 방송하는 그날인데 그날 회원들께 저희가 푸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페이지 링크들이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글로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1주차부터 지금까지의 영상 PDF 파일을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다 뭉쳐놨으니까요. 영상 미주초 들어가셔가지고 1편부터 쭉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이렇게 지식을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소식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그래요.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이제 개발했던 서비스가 하나 런칭을 합니다. 저희 내부에서 가칭 애플 뉴스라고 하는데요. 애플 뉴스 베타 서비스인데 예. 이게 왜 애플이냐? 에드가의 애와 플래시, 속보라고 의미를 하는 되게 이렇게 플래시를 어, 붙여서 예. 에드가 플래시고 저희 내부에서는 줄여서 애플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가 플래시 서비스가 7월 달 10일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될 때 저희가 베타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지금 상당히 마무리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서비스가 되면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초이스탁에서 관심 종목을 하트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에드가에서 이제 실적 속보가 뭐 8K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쭉쭉쭉 속보들이 나오면 저희가 그걸 기사로 써서 그 단순히 기사만 쓰는 게 아니라 세 줄 요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저희가 갖고 있는 컨센서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시를 번역한 거하고는 다른 퀄리티로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영어가 좀 불편하셨던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또 내가 가서 속보를 언제 확인하지 이렇게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 에드가 플래시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 아마 알림으로 다 이렇게 푸시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서비스는 알림을 받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무료 회원들도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서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충해서 크게 딜레이 타임 없이 받으실 수 있게끔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도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회원들이라도 이번 기회 영상 보시면 미리 앱을 좀 설치하셔가지고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 둘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이렇게 속보를 받고 싶은 종목들을 관심 종목을 위에 하트를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오면 네, 전부 다 푸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 종목이나 보유 종목에 대한 실적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난데요. 그러면 그 공시가 뜰 때 번역을 해서 요약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기사로 전부 다 다시 쓰게 되는 거죠. 어떤 거는 굉장히 긴 양도 있고요. 그 예, 양이 짧은 공시도 있고 굉장히 긴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기사 형태로 해서 한 페이지 정도에 딱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컨센서스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배당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섞어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웬만한 경제 기자가 쓰는 정도의 수준의 아마 내용으로 지금 만들려고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어닝 시즌이 되면 제가 영국 시간으로 밤 9시에 이제 그 미국 증시가 마감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뭐 언제 뜨나. 근데 이게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2, 30분 정도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떨 때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한 30분 정도 그냥 필승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언제 어느 결과 나오나. 근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네, 알림으로 초이스탁에서 받아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종목에 대한 각종 공시 뉴스들,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이 지급된다든지 어닝 결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큰 뉴스가 있을 수도 있죠. 뭐 머징을 한다든지 인수합병 같은 맞습니다. 거. 다. 네, 예,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또는 뭐 규제나 기업의 거버넌스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하면 공시를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예. 다 포함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유, 정말 날로 발전하는 모습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인중 대표님 이제 만난 지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함께 하면서 저도 굉장히 제 자신을 푸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김인중 대표님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고요. 야, 이렇게는 아닙니다. 밀리면 안 되겠다. 이제 미존 채널도 더 발전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도 선언, 미준 TV 채널에 계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기능도 요청하셔서 사실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다음 기회에 요거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뒤에서 좀 더 빨리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다 뿌듯합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준비된 미국 주식 초등학교 진행할 차례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잠깐 기억나는 부분은 우리가 손익계산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손익계산서를 커버될 수 없는 부분을 현금 흐름표가 보여준다. 이런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현금 흐름표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하신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현금 흐름표인데요. 어, 요 현금 흐름표가 이제 저희가 재무제표에서 세 번째 나오는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 재무상태표란 걸 다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넘어와서 기업의 리스크라든지 뭐 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차이 나는 법 이런 것도 쭉 이제 다 리뷰를 한 거고요. 이제 재무제표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인데요. 아마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하면 이 현금 흐름표까지 해서 3드 재무제표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와, 정도 끝나면 그래도 뭐 초등학교에서 한 5학년 정도는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까 이제 교재 파일도 드리니까 그 다운 받으셔서 맞아요. 첫 시간부터 다시 이렇게 쭉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나중에 그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폭넓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금 흐름표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뼈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쉽게 좀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하셔서 현금 흐름표에 대한 거를 그동안 어려우셨다면 이번에 꼭 한번 그냥 딱 털고 가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첫 질문은 이건 겁니다. 현금 흐름표는 도대체 그럼 왜 작성하는 걸까? 기존에 우리가 첫 시간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면 됐는데 현금 흐름표는 왜 굳이 작성하는 걸까? 음, 이제 요런 이제 의문들이 들 수 있는데 예전에 뭐 그레이엄 시대나 이런 때들은 현금 흐름표가 없었습니다. 재무상태표 위주였고 손익계산서도 세 줄, 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끝 이렇게 됐다가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는 없다가 현금 흐름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생겨난 거거든요. 그럼 현금 흐름표는 왜 생겨났냐면 이제 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익하고 현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익이 낮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금을 보면 회사에 현금이 없어서 갑자기 부도가 난다던가 음, 갑자기 대규모 증자를 한다던가 뭐 채권을 발행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주주의 가치들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만든 게 바로 이 현금 흐름표고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는 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이거 제가 요 재무제표라는 게 기업의 경영활동을 기록한 문서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영활동 중에서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을 뽑아서 기록한 게 현금 흐름표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중에서도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고요. 손익계산서에서도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걸 두 개를 쭉 뽑아서 한 번에 정리한 문서가 현금 흐름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 흐름표는 그래서 현금 위주로 쓰기 때문에 현금주의의 기본에서 쓴다라고 얘기하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일단은 발생하면 뭔가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했다라고 하고 이 금액을 입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의 현금주의는 현금이 안 들어오면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일단은 현금이 안 들어오더라도 거래가 일어나면 무조건 발생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에서는 현금만을 기준으로 해서 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 요즘도 학생들이 그뭐 어떤 용돈을 받으면 이런 현금 출납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시기 때는 용돈을 받으면 뭐 수입 얼마, 뭐 얼마, 뭐 문방구에서 뭐 얼마, 뭐 이렇게 쭉쭉쭉 써가지고, 예, 뭐 잔액 얼마 이렇게 썼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가 현금 흐름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금 수입, 현금 지출만 딱 기록한 문서가 현금 흐름표다. 일단 개념은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럼 현금 흐름표를 왜 분석해야 되느냐? 한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익계산서에 집중하지 현금 흐름표를 잘 보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고수 투자자들은 손익계산서보다 현금 흐름표 분석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과 관련된 분석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표 분석에 제가 볼 때 한 네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흑자 부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빨리 걸러낼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는 흑자인데, 그러다 갑자기 부도 나는 거 아니야? 또는 대규모 증자 차입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거겠죠. 분식회계 기업을 좀 회피할 수 있다. 음, 이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 현금이 없고 현금이 안 들어오는데도 이익상으로만 많이 나게끔 뻥튀기 해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비싼 가격에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캐시플로는 안 들어오는데 손익계산서나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을 뻥튀기 해서 회사가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증자를 해서 높은 가격에 음, 받은 다음에 실제로 막상에 보면 가격이 안 나오니까 뭐 주가가 빠져서 음,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잘 보시면 이런 기업들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요거는 순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인지 판단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이익은 저희가 이제 주식수로 나누면 이제 우리가 EPS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하냐면 현금이 들어오는 것과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발생주의하고는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시차가. 근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현금이 더 먼저 늘어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나중에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캐시플로우 상에서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게 현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순이익이 그거보다 상당히 낮으면 결국은 요 순이익이 영업현금 흐름 수준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세부 내역을 보면서 왜 그러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많은 기업, 예를 들어서 두 배 많다, 세 배 많다,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앞으로 순이익이 그 정도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찾는 데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초기 성장주, 그래서 저희가 발굴 성장주라는 이제 초이스탁의 그 투자 레시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 성장주를 발굴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성장주는 순이익이 대부분 적자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현금 흐름에서 먼저 플러스 흑자 전환하거든요. 그래서 그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을 초기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라도 초기 성장주를 발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꼭 알아야 들고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할 때도 요 어떤 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 흐름표에서는 요 세 가지 현금 흐름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좀 먼저 우리가 쉽게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음, 우리 개인의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이 현금 흐름에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 기업에다가 대입하면 그대로 똑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표를 이해하기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급여나 이런 사업 소득들이 있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급여를 받으실 거고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이런 이제 사업 소득이 이제 발생을 하죠. 요게 사실은 직장이나 개인 사업자들 가장 중요한 기본 수입이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받쳐주고 나머지가 부가로 무엇이가 돼야지 이게 없는데 나머지로 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테크를 통한 투자 수입, 현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개인들. 그래서 이자, 그죠? 그다음에 배당,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 임대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데 요거를 재테크를 통한 우리가 투자 수입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현금 흐름은 뭐가 있냐면 네,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대출을 받아도 현금이 들어오겠죠. 음,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아도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들 같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게 없고 두 번째 거만 있고 세 번째 것도 없는 사람을 저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본인 소득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본원 소득은 없는데 재테크를 통한 수입이 있고 재무활동의 수입도 없다. 이런 분들은 아마 전업 투자자 아니면 경제적 전문 자유를 투자 잃은 거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없어도 살거나 아니면 여기에 올인했거나 둘 중에 음, 하나고 반대로 이게 없고 재테크도 없는데 얘만 있다. 네. 음, 그러면 뭐 극과 극의 삶일 것 같습니다. 백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돈이 많으셔서 계속 받아서 쓸 수 있는 구조거나 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일 건강한 거는 요 세 가지가 다 있는 게 맞아요. 베스트긴 하죠. 베스트긴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독립적으로 본다면 이게 가장 네, 근본적으로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지금 뭐 이런 영상들이나 또 미준 TV를 통해서 컨텐츠 보시면서 재테크를 하고 계시면서 생기는 수입 그리고 또 나중에 뭔가 이렇게 뭐 증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며 또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수입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보통 개인의 현금 흐름을 볼 수 있겠고요. 기업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요 넘어갈 때 현금 흐름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제가 개인들한테 본원 소득이라고 말씀드렸던 급여하고 사업하고 관련된 기업의 소득이 뭐냐면 바로 이게 이익이죠. 순이익. 음, 순이익,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원 활동에서 버는 현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을 기반해서 출발하는 현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현금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 또는 뭐 영업 활동으로부터 인한 현금 흐름 뭐 여러 가지 쓰는데 영어로는 cash flows from operating이라고 쓰거든요. 오퍼레이팅 액티비티를 통해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에서 현금 흐름표 중에서 뭘 분석해야 되냐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분석할 게 사실 별로 없다. 나머지는 현금이 들어왔냐 나갔느냐만 체크하면 되지. 음, 막 현금 흐름표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이런 설비 투자들을 하잖아요. 유형자산 설비 투자를 하든 서버를 사든 또 이런 것들을 하거나 또는 현금이 좀 많이 있으면 이런 이제 유가증권들, 뭐 채권이라든지 MMF라든지 또는 뭐 이런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시장성 있는 주식들을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현금을 벌어들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 요 활동을 우리가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투자 활동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회사가 본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활동, 네, 그 현금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개인의 대출이나 증여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뭐 회사가 대출을 받는 거를 우리가 차입금이라고 하죠. 음.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차입해서 조달하고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입을 통해서 하거나 물론 이제 채권도 역시 뭐 차입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여기 보면 증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증자라고 하는 거는 증이 이제 늘렸다 이런 얘기고요.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고 자는 자본금을 늘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증자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자본금을 늘리면 증자가 되는 겁니다.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데 주주한테 돈을 받고 늘리면 유상증자. 음. 무상증자는 자본금을 늘렸는데 주주한테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주식을 나눠주면 무상증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우리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회사가 사업을 통해서 버는 현금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활동을 투자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금들이 좀 모자란다. 뭔가 조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현금의 흐름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금 흐름이 뭐가 있냐 그러면 영업, 투자, 재무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각각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줄 정도로 설명하실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 세 가지의 뼈대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영상이 끝나더라도 꼭 기억을 다시 한번 하셔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반 하에 나머지 현금 흐름표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 영업활동 현금을 해석해야 되는지가 뻗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머리에 꼭 기억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 그 미준 TV 미주초 들으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잘 외워주시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예전에 몇 주 전에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복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세 가지 현금 흐름 기억나실 겁니다. 열심히 네, 공부하신 분. 꼭. 네. 그럼 이제 하나 조금 한 단계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게 오늘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현금 흐름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나 재무는 제가 따로 다루진 않고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고 성장기나 성숙기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 위주로 좀 설명드리고 저희 사이트에서 실제로 한 개 기업의 현금 흐름표를 열어서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이 변화가 생긴 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 제가 이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요 개념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요 개념은 정의가 아니에요. 아까 영업활동 현금은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는 어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면 순이익은 제가 발생주의라고 해서 거래가 발생하면 그냥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요 순이익을 현금주의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순이익은 실제로 현금이 아니니까 이 순이익을 실제 현금에 있는 것들만 잘 발라내면 어떻게 되나로 바꿔나가는 과정, 그 결과로 나온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재무제표를 보면 맨 위에가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옵니다.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왜 단기순이익에서 출발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이익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순이익을 현금으로 바꾸면 얼마냐, 실제로 현금에 해당되는 것만 바꾸면 얼마냐로 바꾸는 얘기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출발은 항상 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다음 요 세 가지가 보통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손드는 부분이거든요. 되게 어렵고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요거 하나씩 잠깐 설명드리고, 요 세 가지에 대한 실제 내용을 제가 한 장씩
네,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해준다는 뜻이고요. 백이라는 거는 이 당기순이익에서 빼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 변동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일단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호 자체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러면 비현금 비용을 더해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게 이제 일단 어려워요. 요 개념부터. 근데 한국 재무제표를 보면 더 어려워요. 현금, 이 제가 이거 또 짧게 쓴 거거든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럼 현금도 어려운데, 현금 유출도 어렵는데, 또 반대, 현금 유출은 없는데,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또 더해. 이게 되게 어려워지면서 이게, 아, 이거 어렵다라고 포기하게 되시는데, 제가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이 말을 썼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냥 감가상각비만 떠올리시면 돼요. 나머지 조그만 금액들도 있는데 큰 금액들은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고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이 뭐고 얘는 왜 더해줄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아, 당연히 더해주겠구나라는 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하나씩 이제 한 장씩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감가상각비 이제 설명드립니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는 네, 쉽게 얘기하면 여러 비싼 자산을 여러 해에 나눠서 비용으로 인식합시다. 그게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네, 100억짜리 공장을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근데 이 공장의 사용 연수.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공장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 20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상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이후에는 공장을 다시 지어야겠죠. 오래 음. 노후화되니까. 음. 그러면 실제로 활동은 어떻게 되냐면 현금 10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현금 100억 원이 나갔겠죠. 유출. 현금 100억 원이 공장을 지으면서 바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늘어났냐면 반대로 플러스가 이 공장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장이 자산 중에서 제가 재무상태표 할 때 당재 투 유무 이거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이해할 때 이제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러면 2주차로 돌아가셔서 네,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재 투 유무에서 이 유형 자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산이 유형 자산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재무제표에 이게 공장의 유형 자산의 100억 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사용했고 유형자산이 100억 늘어나는 요런 구조로 일단은 짜져집니다. 근데 자 이제 요걸 이제 1년이 지났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이 지나면 이제 사용 연수가 19년이 남죠. 1년 줄었어요. 그러면 100억을 20년 동안 사용하니까 요걸 나눠보면 1년에 5억 정도가 이렇게 계속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가치가 줄어드는데 이 5억을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예요. 좀 쉬운 얘기로 하면 약간 할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100억을 한 번에 긁고 나는 20년 동안 5억씩 갚을게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카드 할부를 생각하세요. 계약은 물론 다릅니다. 다른데 어디 가서 카드 할부였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카드 할부를 떠올리시면 아 이걸 나눠서 내가 이제 계속 결제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게 요 5억 원이 반영이 되는데 요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손익계산서에 비용이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 5억이라고 딱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활동이 되냐면 감가상각비 5억 원을 비용에 반영해서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빼줘요. 근데 현금은 어때? 현금 유출이 5억 원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이건 안 나가죠. 나가죠. 왜냐면 아까 100억이 1년 차에 이미 다 냈잖아요. 이거는 그냥 5억 원씩 요 감가상각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하나의 회계상의 절차일 뿐이지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이 일단 이해가 되신 거고요. 만약에 1년 후가 더 됐다 그러면 이제 18년이 되고 감가상각비가 또 5억 발생하겠죠. 그럼 얘를 또 5억을 비용에 반영하지만 여전히 현금 유출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요 위에 요 이전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 감가상각비는 자, 형, 이 순이익을 영업활동현금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순이익에는 감가상각비가 빠져 있었잖아요. 뺀 금액이
감가상각비예요.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현금이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금액만큼 다시 더해줘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 말이 어려우면 요 반복되는 구간만 한 세 번 정도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아까 말씀드린 개념 자체가 할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장부상으로만 5억이 나갔다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줄여놓은 겁니다. 근데 현금 흐름에서는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줄어든 금액만큼 다시 더해줘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금 비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감가상각비가 플러스를 해줘서 만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해시고, 그 다음에 요 단어가 어려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그러니까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쉽게 얘기하면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보시고 감가상각비는 요 가산이라는 게 플러스 해준다는 거예요. 더해준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저 단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대규모의 설비 투자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회사가 기존에 유형자산이 한 뭐 200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 한 200억 달러를 추가로 유형자산을 투자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감가상각비가 많이 큰 올라가겠죠. 폭으로 2배 이상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 2배 이상 오르면 순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줄어들겠죠. 순이익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아, 이 회사가 순이익률이 안 좋아지네. 그러고 아, 안 되겠다.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더 큰 도약을 위해서 잠깐 움츠린다고. 딱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잠깐 순이익이 움츠리지만 이 자산들이 나중에 매출로 제대로 연결될 때 완전 2배 이상 점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힌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고 그게 요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은 조금 이제 네, 어려우니까 제가 네, 한 번만 더 예시를 제시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네,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렸는데, 총지배인들은 길어야 3년 정도 한 호텔에 머물고 다른 호텔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호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는 설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냉장고도 10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뭐 쿠커라든지 자동차도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 손님 태우고 다니는 자동차도 최신 차로 뭐 몇 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서비스 수준도 유지할 수 있고, 뭐 대규모 장비도 새로 사야 되고 이렇게 돈 쓸 게 있는데 총지배인들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그 재무 회계 연도 끝날 때마다 순이익을 얼마나 내냐에 따라서 보너스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지배인 입장에서 내가 이 호텔에서 3년 있으면 3년 내내 비용을 최소한 줄이고 그리고 이제 매출은 늘려서 보너스를 많이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의 욕심에 집중을 하다 보면 호텔에 있는 설비는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서비스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른 호텔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안된 게 뭐냐면 비용을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고요. 영업 비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카펙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카펙스는 아까 말씀하신 설비 투자거든요. 이 설비 투자는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하는 P&L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호텔의 미래를 위해서, 호텔의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 새롭게 대형 머신을 사거나 자동차를 교체했거나 아니면 무슨 뭐 호텔에 증설을 해서 뭐 객실을 20개 늘렸거나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할 때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순이익에는 영향이 없게끔 따로 비용을 처리하죠. 이걸 카펙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카펙스도 돈을 쓰는 거니까 현금 흐름에는 돈을 쓴 거로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이 쓴 거를 언젠가는 이 손익계산서에 입력을 해야 되고 비용으로 그 비용을 입력하는 과정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를 새롭게 샀는데 이 자동차를 5년 동안 쓸 계획이다.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가 5천만 원이었으면 매년 1천만 원 쓴 걸로 계산해야겠죠. 그리고 그 1천만 원을 감가상각비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는 처음에 자동차를 5천만 원 주고 샀으면 첫 번째 해에만 5천만 원 나간 걸로 기록이 되는데
이 손익계산서에서는 5천만 원이 없죠. 처음에 아예 기록이 안 되니까. 근데 두 번째 해부터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현금은 첫 번째 해에 다 5천만 원 지불했으니까 이 1,000만 원씩은 원래 쓴 게 아닌데 쓴 것처럼 나오니까 더해줘야죠. 계속 1,000만 원씩. 예, 이렇게 요 비현금 비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또 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투자자들이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하는 기업들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는 지표를 또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지표가 이제 바로 에비타라고 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에비타의 맨 끝에 다가 DA잖아요. 그러니까 예. D가 디프레시에이션이라고 해서 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거고 음, A가 아머테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은 그 금액을 다시 더하면, 그러니까 비용으로 치지 말자. 음, 요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미래 성장을 위해서 한 거. 요렇게 이제 보게끔 만들어내는 지표가 이제 에비타라고 하는 지표고, 에비타라고 하는 지표는 손익계산서의 공식 계정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일어나는 기업들을 너무 이익을 작게 봐는 거 아니야라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보기 위해서 에비타라는 지표를 보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영업활동 현금을 보시면 가장 더 정확하게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비타를 쓰지 않아도 그냥 영업활동 현금이랑 에비타가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 감히 급주 시가로 은퇴하는